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이혜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항암약제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1세대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3세대 항암제 신경계 합병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거나 혹은 향후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도 이제 종종 궁금한데요. 진료실에 암 환자가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니까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되더라고요. 2023년에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 악성 신생물인 암, 심장질환, 폐렴이 전체 사망의 41.9%였다는 최근에 통계청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암 사망률은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 같은 것들이 높다고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가 좀 다르기는 한데 우리 이제 중장년층인 35세부터 한 64세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장암, 위암, 갑상선암 같은 암들이 많고 65세 이상의 남자분들 중에는 폐암이나 전립선암,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들이 많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사실 논문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서요. 이 자료가 2024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기본적인 이런 암 순위는 2021년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순위가 올해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많고요. 어르신들은 대장암이나 폐암, 유방암, 위암 같은 암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은 암 등록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쭉 늘어났었다고 하는데요. 주황색의 세모 표시로 된 것이 이제 암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양쪽 남녀 모두에서 이제 합쳐서 보여주는 건데 쭉 늘어나다가 2010년 이후에 약간 이제 주춤했다가 최근에 약간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암 발생률이 쭉 늘어났던 거랑은 좀 비교되게 암 사망률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점점 간격이 커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진료실에서도 예전보다 암으로 5년 이후에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걸 보면 암 이후에 생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대체로 크게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술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항암 치료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방사선 치료 받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항암제라는 약물을 사용을 해서 암을 치료하는 거고 항암 주사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가시면 항암제가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저희에게 익숙한 것은 아무래도 1세대 화학 항암제입니다. 1세대 화학 항암제는 대부분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약을 투입을 하면 암세포에 가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전신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신 반응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케이스들도 적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부작용으로 구역이나 구토감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신경과에서는 주로 말초신경병이라는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이거는 대상 질환이 많지 않았고 유전자 변이가 밝혀져야 되고 특정 단백질에 작용하고 이런 제한이 있어서 대상되는 암이 많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세대 명역 항암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1세대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많이 접하는 부작용입니다. 항암제 유발 말초 신경병인데요. 줄여서 영어로 앞자를 따서 CIP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항암제 유발 말초 신경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를 주사로 맞은 이후에 이러한 항암제가 암세포도 사멸시키지만 그 외에 다른 전신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에게 많이 불편하거나 안 좋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흔한 신경계 부작용이 바로 항암제 유발 말초 신경병입니다. 말초신경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신경계를 구분을 할 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라고 하는 뇌에서부터 연결돼서 허리까지 내려가는 척수를 이야기하고요. 말초신경계는 여기에서 나와서 각각 이제 손, 발 이런 쪽으로 끝까지 내려가는 신경들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말초신경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서요. 감각 기능이나 운동 기능, 자율신경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초신경이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때문에 말초신경에 병이 생기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감각 증상입니다. 감각 증상은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긴 하지만 대체로 2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발이 저리고 아프다, 이런 통증 위주로, 혹은 이상 감각, 칼로 베는 것 같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 이런 표현 해주시는 양성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심한 경우에는 슬리퍼가 벗겨져도 모르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식의 음성 증상, 뭔가 없어지는 음성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말초신경 이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감각 이상을 호소하시는 부위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제일 흔한 타입은 이렇게 양쪽 손, 발에 대칭적으로 감각 이상을 호소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제일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경세포체가 있고 신경이 이렇게 쭉 가서 축삭말단이라고 부르는 끝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신경 전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축삭돌기라고 하는 미엘린이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신경의 굵기,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큰 섬유신경과 작은 섬유신경으로 나누게 되고요. 큰 섬유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근력이,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든가, 진동 감각이나 위치 감각이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발이 어디 놓이는지 잘 모른다, 슬리퍼가 벗겨져도 잘 모른다, 눈을 감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큰 섬유신경에 이상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해서 이상을 발견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작은 섬유를 침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은 섬유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신경 근전도 검사에서는 이상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량적 발안 촉삭 검사라고 하는 큐사트라고 하는 검사라든가, 혹은 QST라고 하는 검사 같은 좀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이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섬유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화끈거린다거나 조이는 느낌이 든다거나 혹은 시리다거나 이런 느낌들 많이 호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 항암제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많이 쓰이는 항암제들인데요. 빈카 알칼로이드 계열의 항암제라든가 백금 화합물 플라틴 제제라든가 탁산 같은 항암제들이 주로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카 알칼로이드, 1일조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쓰시는 항암제 중에서 빈크리스틴이나 빈블라스틴, 비노렐빈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는 혈액암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세관에 작용을 해서 신경병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고, 주로 말초신경병이 많이 생기지만 드물게는 뇌신경마비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플라틴 제제 백금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암에서 많이 쓰입니다. 난소암이나 방광암, 폐암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 진료실에, 신경과 진료실에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항암제가 이런 플라틴 계열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경우 같은 이런 항암제들 이야기하고, 쓰시는 항암제의 성분명 중에 이제 플라틴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백금 화합물 계열의 항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여 용량에 비례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말초신경병 환자분들을 저희는 당연히 많이 접하게 되고요.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약제를 중단하고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이제 청력 감소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청력 감소가 생기는 경우에는 회복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요. 탁상 계열의 항암제도 이제 난소암이나 유방암 환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 이제 5대암 발병률에서도 보셨다시피 유방암 환자분들이 적지 않으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서. 그래서 파클리탁셀이나 도시탁셀 같은 약을 쓰고 손발이 저려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말초신경병이 많이 생기고 좀 전에 말씀드린 플라틴처럼 많이 사용하면 더 말초신경반 같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주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기지만 투여하고 나서 하루에서 3일 같이 아주 짧은 기간의 급성기에도 발생하는 말초신경병들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특히나 이제 기립성 저혈압, 앉았거나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지는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이시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중단 후에는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말초신경병은 대부분 저희가 늘 그렇다시피 내과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주로 합니다. 많이 알려진 것은 듀로세틴이라고 하는 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제 복용하시는 약의 성분명으로 듀로세틴이라고 되어 있는 약이 있으면 그 약을 드시고 계신 거고요. 가장 이제 효과가 잘 증명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프레가발린도 많이 드시고요. 벤라팍신이나 가바펜틴 같은 약제 혹은 아미트립틸린 같은 사망계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외에 국소도포 연고라 그래서 이제 캡사이신 크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캡사이신 연고를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썩 좋지는 않긴 했었습니다. 외국과 저희가 이제 약간 캡사이신 용량이 다르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국소도포 연고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재활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뭐 전기침을 맞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하고요.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통증도 호전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는 것을 연습을 하건 근력 운동을 연습을 하건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항암 치료제들도 신경계의 합병증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초신경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항암제에 의한 신경계 부작용, 말초신경병이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제일 흔한 것 같고요. 2세대는 대상질환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최근에 많이 쓰이는데, 3세대 면역 항암제는 기존의 항암 약물 요법이랑 달리
환자의 암 주변에 모여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해서 이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적응증이 제가 알기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항암제를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고 면역 조절과 관련된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은 워낙 다양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부터 장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처방받으시는 항암제에 대해 설명을 들으실 때 면역 항암제라고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경우들에는 본인이 면역 항암제를 복용하신다는 걸, 주사 맞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혹시 잘 모르시면 약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성분명이 무슨 맙 이렇게 끝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플리무맙, 니볼루맙, 펜브릴로주맙 이런 약들은 맙으로 끝나는 약들은 대부분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면역 항암제를 맞고 계시다는 것을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신경계 부작용이 종종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인데요. 말초 신경병이 생기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드문 부작용으로 무균성 뇌수막염이라든가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든가 중증 근무력증이라든가 척수염 같은 경우들이 드물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생기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서입니다. 이제 치료가 크게 어렵지 않다거나 크게 불편하지 않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신경계 부작용 중에 길랑발해 증후군이나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환자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가는 정도로 심각한 합병증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아주 적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것 때문에 걱정돼서 못하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물지만 생길 수 있어서 신경계 부작용이 의심이 되면 내과 선생님들도 주로 저희에게 이제 협진, 컨설트를 의뢰를 주시고요. 의심이 되면 약제를 중단을 하시면서 진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들을 진행하십니다. MRI를 찍는 경우들도 있고요. 뇌척수액 검사를 하신다거나 근전도 검사를 하면서 진단을 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확실히 면역 항암제 이후에 발생한 길랑발해 증후군, 중증 근무력증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되게 되면 스테로이드 치료라든가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또 잘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의심이 될 때는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항암제 치료 이후에 말초신경병 같은 것들이 잘 생기는지, 이 부분은 사실 1세대 항암제 위주로다가 많이 연구가 됐고요. 아무래도 사용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위험 요인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연세가 많으신 경우,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당뇨나 신장질환 같은 게 있거나 에이즈나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경우, 또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라든가 기존의 어떤 이유로든지 신경병이 있어서 신경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비만 하신 경우라든가 혹은 혈청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좀 낮은 경우들, 고혈압이 있는 경우들,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들 같은 것들을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담배는 아무래도 끊으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비만이 염증과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항암제에 말초신경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중도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존의 영양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부민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비만하진 않되 잘 드시는 것이, 영양 섭취를 충분하게 하시는 것이 말초신경병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압도 잘 조절하시고요. 예방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1세대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기존에 뭐 비타민 B, C, 칼슘, 마그네슘, 뭐 카르니틴, 글루타티온 이런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임상적으로 효과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옥살리플라틴이나 파클리탁세 같은 이런 약들을 쓰시다가 중단을 하시면 그래도 꽤 많이 회복되십니다.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회복되시는 분들이 한 80% 가까이 되고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절반 정도는 회복되신다고 볼 수 있어서 희망을 놓지 마시고 약제를 중단하신 이후에,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약물도 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를 드리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신경통증을 조절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것 때문에 삶의 질도 매우 떨어지지만 통증도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손발이 저리다거나 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거나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경계 이상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주치의 선생님에게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든 3세대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타임버드님 말씀해 주신 질문이 있는데 항암 치료를 어머님께서 하셨다고요? 췌장암 사기시고 복수도 차시고 처음 3, 4일은 복수도 빠지고 잘 걸으셨는데 9일째인데 너무 기력이 없고 기절해 있다시피 하시고 발도 다시 퉁퉁 부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 사기 항암 치료에, 췌장암 사기 항암 치료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은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께 듣는 것이 좀 더 전문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짧은 경험으로는 항암 치료한 당일에 저희 진료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항암 치료하고 뭐 결국 수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기력도 많이 딸려서 치료하는 사이클에 따라서 더 힘든 구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이시라서 아직 너무 힘드실 텐데요. 차차 진행하시면서 힘드신 구간이 어딘지 아시면 그때 좀 더 주의하시고 조절하시고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발이 퉁퉁 붓는 건 그래도 좀 발도 좀 올려놓고 하시면 좀 더 나아지시지 않을까 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암 치료가 마약류 같은 강한 마약류를 쓰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마약류 같은 펜타닐을 쓰는 거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펜타닐 같은 마약류가 항암보다는 암성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암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혹은 저희도 항암제 치료 이후에 말초신경병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너무 심각하신 경우에는 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마약성 진통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하는
치료제라고 생각해서요.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듀록세틴이나 프레가발린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약들을 다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경우에 펜타닐 같은 약제들을 써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경병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암성 통증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상의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신 송희 엄마님 계신데요. 약제에 따라 다릅니다. 암 종류마다도 좀 다르고 하겠지만 이제 암 종류마다 쓰는 약제가 조금씩 다르고 약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1세대 항암제 중에서는 플라틴 계열이나 탁산 계열은 워낙에 많이 생겨서요. 연구에 따라서 절반에서 100%라고 보고하는 그런 약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세대 항암제에서 말초신경병이 생겼다고 항암 치료를 중단하지는 않고요. 보통 약으로 조절하시면서 지내시게 됩니다.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운동 말씀드린 거요. 어느 정도의 운동이 적당할지 이 부분은 사실 균형 잡는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질환에 대해서 딱 자료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은 저희가 요즘에 저희 다발성 경화증 학회라고 다른 학회에서 말초신경 질환 말고 다른 중추신경계 질환이긴 한데요. 운동치료에 대해서 저희 동영상 올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링크 가시면 운동치료의 전반적인 것들과 이제 차차 어떤 운동, 스트레칭 어떻게 하시고 근력 운동 어떻게 하시는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뭐 관절에 제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영상들 지금 짧게 저희가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도 밸런스 운동도 다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크리스탈린 항암치료 부작용이 항암치료가 끝나면 같이 사라지는지 완치가 가능할지 후유증이 남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40% 정도는 대부분 호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탁상 계열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수가 항암치료가 끝나면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반년에서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외래에 오시는 신경과 진료를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또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말씀 나누다 보면 약 끊으면 좋아지고 괜찮아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항암치료 끝나고 기다려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내염이 심하게 생겨서 식사하시기 어려우신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는 흰둥이와 푸들님 계시는데요. 어떡하죠?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지식이 짧아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겠는데요. 구내염 치료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한번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치의 선생님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생기고 힘드시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암치료 중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항암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항암치료 중 부작용이 심각해서 항암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는 이제 3세대 항암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단하는 것이 보통은 맞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든가 심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든가 이런 심각한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항암제로 인한 이익과 그 부작용으로 인한 해를 잘 살펴서 이익과 손해를 잘 살펴서 항암 치료를 유지할지 그렇게 살펴보고 결정하시게 됩니다. 부작용을 극복해낸 치료 사례, 제가 본 환자분 중에서
재작년에 저한테 왔었고, 그 3세대 면역 항암제 쓰시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를 한참 많이 이제 여러 질환에서 여러 암 질환에서 쓰시면서 다양한 종류의 신경 면역 부작용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때였는데요.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이 생기면서 근육병도 같이 오고 이렇게 돼서 너무 힘들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숨도 잘 못 쉬고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이랬던 분이어서 저도 이분을 치료하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이게 다 좋아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중환자실에도 매일 가서 내과 선생님하고 같이 보고 이렇게 스테로이드 쓰고 면역글로불린도 쓰고 했었는데, 그분이 제 기억에 2, 3주 정도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치료를 다 받으시고요. 일반 병실에서 힘겹게 재활을 하신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한 1년 반, 2년 됐는데 얼마 전에 제 외래에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치료약은 다음 약을 또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다시 또 이렇게 일상생활 하실 수 있거든요. 정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멀쩡히 걸어오신 분도 있으셔서요.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잘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게 될 경우에 암이 더욱 악화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항암제를 중단하는지 사실 그거를 신경과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굉장히 힘겨운 선택인데요. 실제로도 항암제를 무조건 중단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심한 부작용이 아니면 없고, 당연히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하시게 되는 경우에 암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항암 치료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약제에 따라서 항암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전통적으로는 빈카 알칼로이드 계열의 빈크리스틴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다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정 혈액암에 따라서 치료약이 워낙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위험 요인을 좀 조절하는 것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 흡연 중이시면 담배 끊으시고, 체중도 좀 조절하시고, 영양 상태도 신경 쓰셔서 잘 드시고요. 혈압도 잘 조절하시고, 이런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조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예방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약, 비타민, 칼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부작용도 덜 생기고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위험 요인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하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제가 좀 예전에 들은 얘기기는 한데요. 암으로 진단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육류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알려진 암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고기를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외래에서도 진짜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드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 채소 위주로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오히려 고기도 잘 드시고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시는 편이 신경에도 훨씬 좋고 아마 면역력에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드시고 기저질환 잘 관리하시고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암 치료는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을 따로 한번 모셔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이신 종양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을 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으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을 처음 쓸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 1세대 항암 치료 받은 이후에, 항암 주사 치료 받은 이후에 이제 생기는 그런 손발 저림 같은 감각 이상 호소하시는 경우는, 보통은 바로바로 알고 계시고 워낙 많이 알려진 것이라서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에 주치의 선생님께 바로 말씀하시고 약 쓰시고 조절 안 되는 경우에 신경과도 보내주시고 하셔서요. 항암 치료 부작용 대부분 잘 알게 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이제 새로 개발이 되면서 3세대 면역 항암제 관련한 신경계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드물게 알려졌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 저희가 증례보고라 그래서 좀 드물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간략하게 보고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저희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공부도 많이 해서 면역항암제 사용한 이후에 생기는 신경계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께 바로 상의만 해주시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겨울님, 항암 치료 받느라 힘드시죠? 부작용이 심해서. 항암 치료 중에 드시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궁금해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정 음식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골고루 드시고, 그 말초신경병에 국한해서는 손발 저림이 심하시다면 저희가 약을 드신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약물 치료가 이제 또 효과가 별로 많지 않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외로 또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시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하시면 증상이 또 많이 호전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말초신경병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 주무실 때 발 시리기 때문에 수면 양말 다 신으시고요. 집 안에서도 양말 꼭 신거나 슬리퍼 이용해서 발 시리지 않게 다 보호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식으로다가 본인이 불편한 증상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약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항암 약물 세대마다 부작용이 적어지는지 권태호님 궁금해 하시는데요. 항암 약물 세대마다 부작용이 적어지는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지나면서 부작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1세대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를 통해서 이제 전신 효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주사를 통해서 전신에 들어가 이제 주사약이 전체적으로 퍼지고 이중의 암세포에 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약들을 쓰다가 보니까 전신 부작용도 당연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표적 항암제가 다소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가 다소 부작용이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세대 표적 치료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안 좋았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세대의 표적 치료제는 좀 국한해서 암세포에 이렇게 타겟을 주어서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적은 그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의 약간 결이 달라져서 이게 이제 면역 체계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면역 조절 체계가 이상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이런 류의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서 약간 항암 부작용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항암 치료 받느라고 힘드신 분들 많으신 것 같고요.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요. 약물 사용하시는 경우들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SSRI 약물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런 약물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SNRI라고 해서 그 벤나팍신 같은 약제들도 듀로크스틴과 함께 이제 효과가 괜찮은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는 조절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약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항암치료 부작용 중에서 이제 북한에서 신경계 부작용이 있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 좀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끊으면 절반은 좋아지실 수 있다. 조금 힘내시고 버텨보시자 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요. 또 지금 이렇게 힘드시지만 시간 지나면 신경과 안 오시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분처럼 막 중환자실에서 면역항암제 이후에 치료받고 하셨지만 지금 걸어오시는 분도 계신 것처럼 저희가 항암제 부작용은 항암 치료는 사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신경계 부작용들이 아주 심한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암 치료 자체의 영향을, 암의 결과에, 암의 경과,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서요. 저희가 삶의 질이 저하되고 많이 힘들어 하셔서 치료를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막 암이 나빠지고 있는 신호는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약물 통해서건, 재활치료 통해서건, 또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암치료 받으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항암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것 외에도 이제 손발 저리고 힘드신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이제 손발 저림은 워낙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몇 가지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쇼츠 그리고 비욘디에도 한번 손발 저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영상들 참고하시면 암 환자분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손발 저림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발 저림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